안녕하세요. 불굴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온 인생 선배님들은 고작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보고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았다 보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 기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랑 사는 전 늘 놀림거리였고 극소심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 스트레스를 오히려 공부로 날려보내는 청소년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드디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날개를 펴보자 할 때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불우한 네 인생이었지만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할머님도 내가 잘 모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는데 자기를 만나서 정말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진짜 대단한 거지. 지원 하나 못 받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남들보다 더 강인하다는 증거야. 멋있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다녀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그런 곳을 남편이 다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내 아픈 곳곳을 치유해주는 남자라면 결혼을 할 만하다 싶었고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날 기대에 부풀었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절 좋게 보시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걸어주셨어요. 아유, 그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잖아. 우리 지영이도 피나는 노력을 했겠구나.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노력의 증거지. 안 그러니? 난 우리 아들이 꼭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를 만나길 바랬거든. 아니면 전문직이나. 지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중소기업 다녀봤자 애 낳고 그러면 복직하기 힘들잖아. 요즘 시대에 그래도 대기업 정도는 다녀줘야 미래에도 화창하지. 감사합니다. 성규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호탕하고 성격이 좋은가 했더니 다 어머님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말해준다면야 나야 너무 고맙지. 아, 근데 부모님은 뭐 하셔? 집은 어디 살고? 아 엄마, 초면에 무슨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회사 동기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어요. 대단하죠?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아니, 지영씨, 이게 사실이야? 아, 더 들어볼 말도 없겠네. 일단 저녁은 먹고 있으니 먹고 가요. 어머님은 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표정을 찡그리셨어요. 학창시절 종종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모욕은 몇 번 당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당한 적은 처음이라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이게 무슨 무례예요? 그리고 지영이 부모님 안 계시는 게 지영이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안 봐도 훤하지. 너 저 집 기둥서방 되고 싶니? 네가 할머니 건사하고 저 집에서 머슴살이 할 거야? 저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장래도 훤한 거지. 개뿔 없는 집 애를 데려와서는 네가 고생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반겨? 지영씨, 내가 말한 게 틀리나 말해봐. 맞잖아. 우리 성규가 결혼하면 할머니 건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딱 싫어. 할머님은 제가 책임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제가 어머님 가족이 되듯 성규 씨도 저희 할머니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챙겨주면 좀 안 되나요? 저도 어머님 이런 태도에 당황스럽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뜻 잘 알았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길로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남편이 절 끈질기게도 설득하더라고요. 본인이 부모님을 다 설득시킬 거고 저에겐 딱 기다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사실 워낙 어렸을 때도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만큼은 정말 절 사랑해주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럼에도 남편을 놓칠 수 없었던 건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남자를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뭐 한다고 여길 와? 누가 너 보고 오랬니? 그 회사는 그렇게 귀한 인력이라면서 맘대로 빼주고 하나 보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난 한 번도 고아 며느리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계획을 네가 다 망쳤어. 그 순진한 얼굴을 하고 불쌍한 코스프레하며 내 아들을 잘도 구슬렸겠지만 난 그렇게 안 될 거다.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어요. 성규 씨 어머니니까 저도 잘하도록 할 거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니네 집안 바꿀 수 있니? 절대 없지. 됐고 최대한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어디서 구한 아부랭이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앉겠다고 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싶다. 정말 꼴 보기 싫어. 결혼은 허락했지만 어머님은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남편을 위해 이겨내보기로 다짐했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은근한 무시와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어서 제 멘토도 보통 멘토는 아니었거든요. 그리하여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심한 혼수 간섭이 있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막아주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남편감은 진짜 잘 골랐다고 저 스스로 위안도 하며 그렇게 결혼 준비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첫째 며느리 드리는데 이 정도 해와야지.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고부 사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껴들지 마. 엄마, 평생 모피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모피 코트는 무슨 모피 코트예요? 물방울 다이어는 또 뭐고요? 우리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하고 싶으니까 엄마도 저희 뜻 따라주세요. 막말로 엄마가 지영이한테 엄청난 거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뭐? 고아 며느리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뭘 또 따로 해줘야 하니? 여자한테 미치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난 진짜 엄마한테 실망하려고 하니까 그만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제가 조종했겠지? 아들 나오면 며느리 거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다 아주. 속상해 죽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이 혼수 간섭을 하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절 따로 불러내서 예단 목록을 짜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하나 해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참 원하는 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목록은 거의 결혼을 반대할 건데 이래도 할래? 라는 뜻의 표시 같았고 그걸 보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 웃었니 지금? 내가 웃음니? 출신이 다르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다 해와. 그래야 내가 고아 며느리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니네 회사 연봉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할 능력 있는 거 다 아니까 필수로 해와라. 어머님, 솔직히 이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저 부모님 안 계시지만 남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성규 씨보다 좋은 성적으로 회사 입사했어요. 그 누구보다 치열한 20대를 살아왔는데 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죄송한데 예단이나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어디서 해오라는데 말 대답을 해? 너 같은 건 역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런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같이 볼품없는 애가 우리 성규랑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이걸 그냥 확?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거기에 있는 물을 저한테 끼얹으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회사 앞이어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느새 회사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대우도 못 받는 불쌍한 며느리가 되고 말았죠. 늘 똑소리 나는 회사 내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하여서 핑계를 댈 말도 없더라고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배운 것도 없나 보구나.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고아는 싫다고 한 거야. 어디서 티가 나도 나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다 내가. 진짜 신선하네요. 이런 물세례.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성규 씨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막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도 부모님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제발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어머 이게 아주 물벼락마저도 또박또박 지 할 말 하는 것 좀 봐. 아유 독하다 독해. 부모 없는 애가 독하기까지. 카페에서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에도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는 제 자신도 정말 싫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결혼 준비를 하였고 그래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는지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오랜 생활 백수로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며 저를 집 만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날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못하던 술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말하길 평생을 어머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겨우 얻은 대학 졸업장으로 취직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나이 되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번번이 떨어지는 면접 때문에 아주버님 또한 상심이 크신 상태라고 하면서 이번 취직을 계기로 아주버님도 변할 거라고 남편이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참 많이도 축하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나이 먹도록 취직도 못하고 맨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인간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취직했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집이 다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큰아들까지 취직했으니 엄마는 마음이 안심이 돼. 며느리 자리만 아주 잘 배운 여자로 데리고 오면
묵은 체증도 내려갈 것 같고, 제가 우리 집에 오기티가 될 거잖니. 엄마는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래요? 제저씨도 우리 엄마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왜 한 귀로 들어? 내가 일부러 제 들으라고 한 말인데? 부모도 없는 게 무슨 내 며느리라고? 오란다고 또 온다? 이러려고 절 부르신 거군요. 한 번 더 모욕을 주려고. 아주버님 취직 축하드려요. 어머님이 많이 언짢아하시니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성규씨, 나 가볼게. 어머님 저 갈 테니까 아드님들이랑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즐기세요. 아주 말하는 저 싹퉁머리 좀 보소. 무슨 말을 못하겠네. 성규가 너 부른 거지.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오해 말아라.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취직하고 그것도 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니? 그러니 나 열받게 하지 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영이도 이제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발 그만해요. 지 남편 구워 삶아서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게 만드니 좋으니? 너만 아니었어도 우린 더 행복했을 거야. 제가 있으면 어머님에게 계속 모욕을 들을 것 같아 간단히 아주버님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앞날이 참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내 삶은 언제쯤 평안에 이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저에게 참 힘든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을 이겨내고 드디어 남편과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지만 남편이 포기가 되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제 행복을 정말 찾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예식 끝나고 축의금 나온 거 할머니가 가져가세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 아유, 어떻게 그러냐. 너한테 들어온 돈을 내가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더보고 온 손님들이잖아. 이거 너 가지고 가서 비상금 하란께. 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돈이 무엇이 필요해? 안 그러냐? 아니야. 할머니도 병원 다니고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래. 나 키우느라 여태껏 제대로 놀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즐기셔요, 할머니. 아유, 고맙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대학 가고, 너 혼자 벌어 쓰고,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아니야, 할머니 없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못했어.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 시집 간다고 남의 식구 아니니까 편하게 전화하고 자주 갈게.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라. 알겠지? 아프면 전화하고 병원 가고 제발. 그게 날 위한 거니까.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 참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워낙 가족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대학생 때부터는 대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 손님들이 줄지어 방문을 해주었어요. 연로한 할머니가 하객을 맞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의 하객들께 인사를 가렸는데 제 신부 측 축의금을 받는 곳에서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어머님이 하고 계셨고, 제 축의금을 담당한 제 친구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는 신부 측 돈이고요. 신랑 측 돈은 저쪽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보는 눈이 많은데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우리 며느리 친구면 그냥 내 말 따르면 된다니까. 합산한 거 보니까 900 나왔던데 그거 나한테 넘기면 돼요.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는 신부 측이고 신랑 측은 옆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제 돈이고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이제 결혼했다고 배째라는 거냐? 챙겨갈 부모도 하나 없는 게? 너 나한테 모피코트 하나도 안 해줬으니 이 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 준 거 아니야. 너같이 아무도 없는 고아랑. 야, 너네 시엄마 돌은 거 아니니? 여기가 어디라고 너한테. 너 괜찮아?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빠져. 아주 끼리끼리 친구라고. 지가 뭔데 나서길. 부모도 없는데 뭘 이 돈을 욕심내고 그러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좋은 날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저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정말. 이 돈 주던지 아니면 당장 결혼식 취소하던지 해. 제대로 된 거 해온 것도 아닌 게 어디서 돈을 탐내? 나한테 해줘도 되지. 예식 후 신부 측 축의금 총액 900을 모조리 넘기라며 고아인 내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였고 제 친구들은 놀라고 말았죠.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맞대응을 할 여유도 없이 머리채를 잡히게 되었고 신랑 일을 하던 중 멀리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없긴 왜 없어? 당장 그 머리채 안 나요? 엄마가 이러면 내가 엄청 곤란해진다고. 얼른 재수씨 놔줘요. 반가운 소식이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안아줬을 때 갑자기 시숙이 달려나오면서 본인 어머니께 제 머리를 놓으라며 방명록을 얼굴에 날린 거예요. 일제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굳어졌고 저 역시도 아주버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게 되었죠. 얼마나 세게 쳤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방명록으로 얼굴을 맞고 날아가게 되었고 사실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엄마 얼굴 때린 거야? 네가 어떻게 엄마를 이 패륜 놈의 시키? 그리고 얘가 뭔데 네가 그래? 지금 재수씨가 내가 모시는 대표님의 자제분이시라고. 재수씨 부모님이 없긴 왜 없어? 엄마 당장 사과해.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니? 지 아빠 진작에 집 나갔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엄만 죽고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휴,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대표님이시라고. 지금 할머님이랑 말씀 나누고 계셔. 엄마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 네 대표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얘 아빠라고?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숙이 말하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는 제 아빠가 살아계셨고 그 아빠가 시숙이 모시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 늘 다투기만 했던 엄마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고
도피 형식으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거고, 절 걷어주신 게 저희 할머니셨던 거예요. 나중에 저희 엄마 소식을 듣고 저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할머니와 이사를 가버린 뒤라 절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워만 하다가 오늘 본인의 비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만 내러 잠깐 들렀다가 저희 할머니를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빠와 똑 닮은 제 얼굴을 보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만나게 되네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지영이 애비입니다. 애엄마랑 이름도 지영이라고 짓기로 한 거였는데 딱 지영이라고 지었네요. 절 용서해 주세요. 면목 없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 무심한 인간아. 지영엄이 죽고 한 번을 안 오더니 이제야 아비라고 나타나? 너무하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라고 왜 안 찾았겠습니까? 다 이사 가버리고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평생을 지영이랑 어머님께 속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간 꼭 지영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지영이한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지필 줄 찾았으니 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지영이한테 아빠 노릇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라도 갚을게요.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전 정말 오열을 하였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런 결혼식장에서 친아빠를 마주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제 친아빠라는 사람이 모두 보게 되어서 그런지 저를 더욱더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숙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조곤조곤하게 날려버리더라고요. 자네를 뽑은 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뽑은 건데 자네 어머니를 보고 나니 알겠네. 그 핏줄 어디 가겠나? 어차피 수습기간이니 입사는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우리 딸도 부모가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 딸 인생에 꽃길은 내가 열어줄 테니 그렇게 꼴보기 싫은 며느리와 손절하면 그만이겠네요. 그럼 이만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대표님,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그러신 건데 왜 제가 잘려야 하나요? 그리고 전 재수 씨를 하대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어딜 가라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돈, 사돈이라 불러도 되죠? 전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가 풀렸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오해가 다 풀렸으니 이제 며느리랑도 잘 지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줘요.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내 딸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맞는 거지. 어디서 잘 봐달란 소리가 나와? 아니, 아무도 없는 거와 며느리로 맞아준다는데 오히려 그쪽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런 행동을 보아하니 우리 지영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네요. 당신이랑 다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 아빠에게 아들의 입사를 얘기했지만 아빠는 이미 마음을 먹은 듯하였고 저에게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곤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숙을 해고 처리하였고, 제 남편을 만나 신혼집을 전세해서 매매로 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드디어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을 하는구나. 미안해. 너한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희 엄마 그렇게 되고 내가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다 핑계겠지. 네가 살아온 세월 보상되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너희 할머니 그리고 널 책임지고 싶다. 아빠 벌만큼 벌었고 절대 너한테 배 끼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 줄래? 어떻게든 절 찾아오셨어야죠. 이런 마음이시라면. 사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없던 아빠가 생기니 반갑기보단 원망만 들어요. 그 힘든 세월 아빠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면 안 될까? 아빠 재혼도 안 했고 평생 혼자야. 너 하나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렸어. 제 마음 쉽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 마세요. 아빠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전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한텐 아빠가 아마 평생 두고두고 고마워하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 진심 어린 아빠의 사과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선뜻 아빠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못마땅히 여기더니 이제야 며느리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었답니다. 이제 완벽한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니네 아빠 재산 규모 어마어마하다며?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구슬려서 다시 큰애 입사 좀 시켜줘.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는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이해하고. 이해라뇨?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저한테 더 상처예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배경을 보고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아빠가 생겼다 해도 저에겐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그 뜻 뭐야? 뭐 평생 시어머니 안 보고 산다는 거냐?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엮여 있는 건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나도 이제 엄마 그만 볼래. 나 진짜 결혼식 때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지영이 할머니 보기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 뭐야? 너 지금 이 엄마랑 연 끊겠다는 거니? 내가 다 널 위해서 지영이한테 그랬던 거지. 네가 처가덕 못 볼까 봐. 내가 언제 처가덕 바란 적 있어? 그거 다 엄마 욕심이야. 나 진짜 지영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엄마 못 보니 그리 알아. 아니, 아들들이 말년에 진짜 왜 이래? 한해는 취직도 못하고 나한테 빌붙어 있고 한해는 지금 나랑 손절하겠다고 하고. 이게 엄마가 뿌린 것들이에요. 남 원망 말고 제발 본인을 돌아보세요. 저 지영이한테 미안해서 이젠 여기 안 옵니다. 저흰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엄청 욕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 안부를 물어주셨고 혼자 계신 할머니를 본인이 모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연로해지셔서 아빠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빠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를 조금씩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아빠를 찾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시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지만 저희는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혔어요. 당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당신이 왕래는 해야 하지 않아? 나는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혈연인데 어떻게 끊겠어? 결혼식 때 진짜 엄마의 끝을 봐서 그런지 진짜 못 보겠더라. 솔직히 그 정도이신 줄 몰랐거든.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랑 결혼한 순간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미 마음 먹어서 너 상처 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날 생각해줘서. 대신 언제든 어머님 만나고 싶으면 얘기해.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렇게 시댁과 절연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원체 많은 상태였고, 별다른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 회사를 제외하곤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살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원망만을 한다고 제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이 작은 아들과의 손절, 그리고 큰아들 앞길을 망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동네에서도 아들들을 망친 장본인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워낙 기도 세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지팔 직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엄마 때문에 나 이러고 사니까 나한테 이제 취직하라 마라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재수 씨한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앞길은 탄탄대로였을 텐데 왜 하필 거기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어휴, 엄마는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으니까 그리 알아요. 내가 그분이 사돈일 줄 알았냐? 진작 나한테 귀띔을 해줘야지. 그렇다고 엄마 얼굴에 방명록을 날려? 이 나쁜 자식!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멈췄겠어요? 아휴, 됐어요. 말을 맙시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그리 알아요. 이래서 늙음하겐 딸이 최고라니까. 아들들 낳아봤자 다 무슬모야. 아유, 내 인생 아주 불쌍해 죽겠어. 몇 년이 흐른 지금 요즘에서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빠한테 완전한 마음의 문을 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심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 혼자 계실 할머니 생각에 가장 큰 걱정을 하였는데 그래도 아빠가 계속 본인 어머니 모시듯 챙겨주시니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잘 골랐듯이 아직도 다정한 남자예요. 그리고 아직도 시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음이 편안하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홀가분합니다. 가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도 본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한답니다. 초년에 너무 많은 마음의 힘듦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야 인생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아직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과 다르게 앞으로의 인생은 많이 웃으며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남편이 원치 않아 아이는 아직 없지만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셔서 저를 잘 챙겨주셨고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신경 쓰일 정도로 평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느꼈던 제일 큰 감정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게 있냐며 남편한테 최근에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던 남편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있었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었어?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야.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전보다는 감정 표현에 대해 충분히 무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웃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마다 감정 기복이 다른데 당신 얼굴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도 없을걸?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나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사소한 감정 기복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 들어 갑자기 다들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들 나를 완전 무시했잖아. 내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 특히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셨어. 그런데 어머님 뒤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좀 하자면서 사람 귀찮게 한다고 나한테 대놓고 짜증을 냈잖아. 거기에다가 당신이 한술 더 떠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눈치 없이 앞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세월이 막막하다고 나에게 막말을 퍼붓지 않았어? 나는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딴에는 밝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서운함 뿐이잖아. 당신이 노력한 건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이 다 다른데 당신이 밝게 다가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오래간만에 얼굴 봤으면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 나는 뭐 괜히 당신 집에 가서 잘하지도 못하는 애교 부리고 분위기 풀려고 노력한 줄 알아? 그럼 나까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도 툴툴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냐고. 아무리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고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힘들게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짓고 헤어지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얼굴 붉히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어? 오히려 더 악화만 되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건지 설명도 안 해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인상 쓰면서 관계 유지하라는 거야? 결혼 초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3년 동안 잘 지내왔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었어. 그런데 이번에 느끼는 내 감정은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이런 오해 점점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설명을 해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아, 이럴 거면 모이지를 말던가.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네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든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짜증부터 냈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저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편까지 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답답했었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화병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잠 한숨 못 잔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려 했는데 이미 병원에 있다는 문자가 날라왔어요.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며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난 이후 남편이 아내로서 저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풀어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저번에 나랑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왜? 와이프 때문에 그래?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아빠가 일단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잠깐 들리라고 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잖아.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네.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른 건데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 더 지체하지 말자. 우리 아빠한테 미리 말해둘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출발하기로 하는 거다. 이번에는 확고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어. 병원에 발을 들이려 했는데 주차장 입구 비상계단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문 여자의사가 남편과 함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듣게 되었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이미 상대 집안의 인사까지 드리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퇴근 후 같이 움직이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추궁한다 해도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엔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남편은 같이 일하는 여의사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고 그 뒤를 따라 미행하니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좀 전에 들었었는데 병원 앞에 차를 멈추자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더니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서로 만나는 장면들을 전부 증거물로 확보해 놓았지만 그 모습만 보고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만 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할 때 무뚝뚝하고 말도 함부로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의사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일하던 동문 여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눈 정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도 저보단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저를 내치기 위해 차갑게 대하려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남겨진 감정은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힘든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고 저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며 신경 써주는 척 툭 뱉는 한마디에 따뜻한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게 아닌 차가운 말투로 상처받은 제 마음에 연속적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은 남편한테 어디를 다녀왔길래 왜 이렇게 늦은 거냐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저녁 11시야. 7시면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내 문자도 읽었잖아. 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줘. 나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렇겠지. 엄청 복잡할 거야. 몸뚱이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데? 너는 내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환자도 많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내 마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설명을 해주지.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자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네가 왜 갑자기 나를 다른 모습으로 대했는지 충분히 알았거든.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더는 남아있지 않아. 이혼 준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설마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냐? 요즘에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좀 소홀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가 있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네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이제 제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남편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두 눈 뜨고 코 베었는데 본인은 바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인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에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시켜 남편의 하루를 감시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든 걸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해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딱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고 조금도 의심될 만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각방을 쓰게 돼서 방 안에 혼자 있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남편 방에서 녹음기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간 남편 방의 녹음기를 확인하던 순간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지한 관계까지 흘러간 상태였어요. 아,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좀 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연히 해외가 더 살기는 좋겠지. 하지만 여기 있나 해외로 가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나도 아버님이 조급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집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해외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뭐? 아버님이 내일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뭐 또 같은 말 반복일 텐데 잔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뭐든 서두르면 체하게 되어 있어. 알았어. 내일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끊어낸 뒤에 해외로 이주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배려랍시고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게 아닌 서로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본인은 바람 피울 거 다 펴놓고 이미 상간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면서 본인이 마음이 넓은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본인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저에게 잘했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남편 방에서 녹음된 음성과 대학병원에까지 쫓아가 미행했던 사진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는 주겠지만 바람 피운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증거물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인 그 여자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런 거야? 그 정도는 감안하고 바람핀 거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둘이 도망가려고 해외 거주지까지 알아봤으면서 왜 계속 거짓말인데? 당신이 단면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결백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너도 나에 대한 감정이 떠나가 버린 상태잖아. 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바람 아니고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내가 당신한테 실망시켜준 적 없잖아. 우리 둘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다고.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장난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돼. 사람은 살다 보면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정리하자고. 참네. 도대체 말 못할 그 상황이라는 게 뭔데? 오해라면 풀면 되잖아. 당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게 만들었으면 당신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이대로 오해만 쌓이게 만들어 놓고 바람은 아니고 말 못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데?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알아? 제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당신 혹시 애 생겼니? 그래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단 나 3일간 미국 학회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일단 다녀오고 나서 우리 관계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야. 당신한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을지는 몰랐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당신한테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부 다 얘기할게.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보여줬을 때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며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본인은 절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되려 저에게 믿어달라는 말로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처를 여러 번 받았던 저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일간 미국 학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에도 신빙성이 떨어져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증거물을 보여줬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저를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격해진 감정으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에게 물리적인 행동까지 저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무 침착하게 행동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이 남편은 아침 일찍 캐리어에 짐을 싸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정말 멍청해 보였어요. 남편의 행동을 믿고 싶지 않은데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결국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를 돌며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항상 출근 전에 저에게 3년 동안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집에 언제 올 거냐는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도 전부터 안 좋은 감정과 상처를 받았던 터라 더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분명 다녀와서 좋게 해결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말도 없이 잠적했을 일도 없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는 시댁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어요. 시댁 앞에서 저 혼자 발만 구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집안에 불도 꺼져 있고 어떤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아 허탕만 치고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바람은 아니라고 해놓고 남편 병원을 찾아가니 같이 일하던 동료 여의사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고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 이름인 조성욱 씨가 해외로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최근 날짜의 출국자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겠지만 아직 국내에 있다는 말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분노한 저는 다시 한번 시댁으로 달려갔고 집안을 때려 부숴서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생각으로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이 모습을 감췄던 시댁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했던 저는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다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데 왜 저만 따돌리는 건데요? 3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했잖아요. 그이는 3일간 미국 학교 떠난다고 짐 싸서 나가더니 연락도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해보니까 출국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다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에휴, 나도 그동안 정말 답답했다. 그런데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 성욱이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사 받고 있는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이 근위영양증이라고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다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니? 갑자기 손이 떨리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고 싶지 않다만 3달 전부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환자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더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었어. 이 병이 근육을 지방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 해외에서는 치료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란다.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될 테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 악화가 생각보다 빨라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더구나. 우리 가족들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었는데 성욱이는 너부터 걱정하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젊은 나이인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 숨기는 일들이 많았고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표정도 안 좋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를 했었다며?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부 털어놓는 거다. 어미인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의사 생활도 접어야 되고 몇 년 후에는 평생 병원에만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너를 태할 수 있었겠어? 지금 성욱이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일단 근위영양증 증세가 악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둘 사이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지. 100% 유전이 된다더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은 의사로서 자신이 걸린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고 30대인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며 다른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했었는데 3일간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이혼 도장 찍으려다가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생겨 힘이 풀리면서 계단을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며 온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3달 전보다 확실히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있던 동료 여자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들어왔고 최대한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다면서 의사로서 해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남은 제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면 제가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그 전에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 거에 대해 너무 미안해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모습을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인생이 간호만 하다가 다른 남자 만날 시기도 놓치고 끝날까봐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부모님과 저와 언성을 높였어요. 오로지 제 결정이고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데 남편이 어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이혼해 달라고요. 자기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며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다는데도 거절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이 되기 싫다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 아닌 건가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 인생을 계획하며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당연히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대시를 하였고 그 남편이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렇게 친구도 너무나도 좋아하며 저를 본인의 오빠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고 저와 신우의 적극적인 소개팅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친구와는 반대로 남편은 건실하고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절제력이 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결심했고 그리하여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는 제 시누이가 되었고요. 엄마, 진짜 걔 꼭 잡아야 한다니까? 내가 대학교 내내 지켜봐서 알잖아.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대잖아, 걔네 부모님이. 오빠가 능력 있지, 머리 좋지, 인물 좋지. 그저 집안 좀 꿀린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명함 좀 내밀어 볼만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꿀릴 거야 없지. 그래, 한번 주선해봐라. 우리 집이 좀 어렵다는 거 말고는 괜찮은 집안이지. 안 그래? 그리고 걔가 대호를 죽자 사자 쫓아다닌다며. 그럼 아주 잘된 일이지. 외동딸인데 건물주 딸이야? 아유, 잘됐다 정말. 걔만 잡으면 이제 오빠도 고생 끝이야. 외동딸에 아마 애도 착해서는 우리 집에 엄청 헌신할 거라니까. 오빠는 그런 여자 만나야 해. 괜히 잘나고 똑똑한 여자 만나서 우리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여자 말고 순박하고 돈 많은 여자 말이야. 그렇고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며느리살이 할 일 있니? 그래도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애 데려와야지. 너무 잘됐지 뭐. 지가 나서서 오빠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얼마나 땡큐야? 하여튼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엄마도. 진우이가 절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이유는 딱 하나.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해서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게 결혼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고 착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번 끌려다니기 십상이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어머님이 따로 주식 계좌에 돈도 해놓으셔서 생활비 아쉬울 건 없잖아. 내가 벌면 얼마나 벌어. 이 돈은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원래 주던 대로 쓸게. 당신 벌이도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무리 각자 벌어서 쓰는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네 돈 내 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 당신이 가장인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일정한 금액은 정해놓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드리는 게 맞지 않아? 에이, 당신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쪼잔하게 왜 그래? 우리 집 어려운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고도 본인의 경제권을 저에게 일임하지 않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당시엔 저도 벌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수 있으면 따졌겠지만 그때는 사랑이 모든 눈을 다 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조금은 안쓰럽게 여겨져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결혼한 자식한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걸 바라셨고 사실 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내가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얘네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니? 아주 내가 내 세월을 얘기하자면 책 한 권을 거뜬히 써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네 남편과 결혼했으면 한 몸이니 날 잘 봉양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부모다 생각하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알지.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오빠는 다 갚아야 돼. 세언니도 잘 들어. 지금의 오빠를 있게 한 건 다 우리 엄마가 악착같이 벌어먹여 키운 거니까. 우리 나 몰라라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니까. 뭐, 잘 알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이랑 아가씨 힘들게 키웠다는 거 맨날 얘기하시니깐요.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한다. 네 남편 이렇게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게 다 내 덕이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대답 안 하고 뭐해?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하겠어? 솔직히 네가 오빠랑 살려면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건 아니겠지? 막말로 오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 줄 선 거 알잖아. 그렇게 줄 서진 않던데. 뭐 오빠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그야 내 눈엔 멋있으니까 난 결혼을 한 거지만. 뭐래? 우리 오빠같이 인물 좋고 착하고 건실하면 다들 넘어가는 거지. 네가 오빠를 죽자 사자 쫓아다닌 건 잊었나 보지? 원래 남편네 집안은 좀 부유했었는데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부도를 맞으시고 충격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사실상 모든 유산이나 빚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딱히 빚을 갚지 않았어도 됐지만 그래도 여자 몸으로 아들, 딸을 건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긴 하였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어머니에게는 쩔쩔매더라고요.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결혼했을 땐 이런 것들도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된 거라며. 아가씨나 어머님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신데 일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셔. 워낙 소녀 같으셔서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데서 일하다 상처받을 바엔 그냥 엄마 집에서 쉬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좋게 좀 생각해. 어머님이야, 그럼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는? 본인도 일하면서 왜 맨날 오빠 카드를 가져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 동생도 마찬가지지. 어린 나이에 아빠 잃고 얼마나 애가 의지할 데가 없겠어. 내가 아빠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돈을 타 쓰고 싶은 거지. 너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지 마. 막말로 당신이 돈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 월급 필요 없잖아. 자기야, 그래도 이제 자기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직까지 본인 집안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우리는 부부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네 돈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딱딱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한 건가? 난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끌려다니다니. 내가 얼마나 줏대 있는 인간인데. 너 말 막 한다.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나만 믿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오빠에게 용돈을 타쓰는 신우이가 사실 얄미웠어요. 본인도 아버지가 없어서 트라우마가 있다나 뭐라나. 학교 다닐 때 하는 영 딴판이 신우이를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참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생활비를 타쓰다가 점점 남편 월급 통장까지 넘보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과 서로 월급에 대한 비용을 터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독립하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스럽기도 하면서 한심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희랑 저랑 부부인데 남편 월급 통장까지 어머님이 주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생활비 필요하시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남편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한 거예요. 아니, 너 웃긴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통장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왈가왈부 한다는 거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내 품에서 떠났어도 날 건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순리고 이치야. 그게 싫으면 이혼해야지. 엄마 말이 맞아. 너 진짜 웃긴다.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 이제 오빠랑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너무 속상한 마음에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게 싫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사실상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저도 그땐 이성을 잃었어요. 너라니? 나도 그럼 막말할까? 너야말로 본색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니네 오빠 소개해주려고 할 땐 나한테 별 알랑방구 다 끼더니 이제 내가 네 새언니 되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너야말로 얌통머리 없는 짓 좀 하지 마. 누굴 바보로 하나?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지? 이게 어디서 신우 이야기를 개떡으로 알아? 너 같은 건 오늘 정신개조 좀 시켜야 돼. 정신개조 같은 소리 하네. 너네 오빠한테 매일 타 쓰는 돈이랑 가끔씩 돈 없다고 어머님이랑 네가 나한테 뜯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 줄 아니? 솔직히 사지 멀쩡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다 치지만 너 말이야 너. 뭐? 너 지금 그거 뭐야? 나 정말 무시하는 말투 아니니? 그리고 우리 오빠가 우리 집 생활비 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그리고 좀 잘 사는 새언니 뒀으면 너도 우리한테 희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깟 거 얼마나 준다고 유세야? 웃겨 진짜. 유세라니? 오빠가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랑 나한테 따로 타가는 돈이랑 합치면 500이 넘어. 그게 큰 돈 아니야? 야, 너 나한테 말까지 마. 이게 어디서 신우이한테 야야거려? 꼴랑 500 주면서 아주 기세등등 우릴 가르치려 하네. 툭하면 너너거리는 신우이도 얄미웠고 남편으로 인해 저를 휘두르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막 싸붙이자 신우이는 제 뺨을 날렸고 그날 아주 죽이 되도록 둘이 육탄전을 벌였어요. 초등학생 이후로 누군가와 이렇게 육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상대가 신우이라니 정말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 2달에 한 번씩 저에게도 돈을 타갔던 터라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저 역시도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짓을 하니? 아이고 태호 아버지, 내가 이런 취급 받고 살아요. 엄마, 갑자기 왜 울어? 엄마가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집값게 우리가 아빠도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지 뭐. 시댁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막말하는 거 봤지? 아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 내가 죄인이다. 그때 니네 아버지 갈 때 우리 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너네를 건사하고 살았는지. 아주 저 새파랗게 어린 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러는 거야. 두 모녀가 쌍으로 얼싸안고 저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는 듯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며 울어대는데 사실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결핍이 하나도 없이 자란 제가 좀 참았어야 하나 싶기도 한 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단단히 가스라이팅에 당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처럼 느껴졌으니 말이죠. 사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저희 집에 여유 있다 한들 남편에게 생활비 한 푼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 역시 가끔씩 시누이와 어머님의 합동 공격에 돈을 뜯기기 일쑤였던 터라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날 한꺼번에 터졌지만 또다시 제 잘못으로 느껴지는 바람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했던 것 같지만 말이죠. 아, 미안해. 네가 그런다고 나까지 그러면 안 됐는데. 아가씨, 우리 화해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 오늘 일 내가 두고두고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말로써 우리한테 용서를 빌려고 해? 그런다고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아? 맨입으로 나한테 사과하려고 하면 오산이야. 네가 날 얼마나 물러봤으면 내 머리채를 잡아. 집같게. 내가 손 날렸어도 넌 맞았어야지. 내가 신우인데 감히 나한테 손찌검을 해? 나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가니까 그리 알아. 미안해요. 감정 조절 못한 거 정말 후회되네요. 그리고 친구이지만 그 전에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데 선을 지키도록 할게. 됐거든? 네가 날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난 먼저 손 올리지도 않았어. 네가 무시하니까 내가 손이 나간 거지. 네 잘못이라고.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 시어머니와 신우였고 이번 일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실상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본인 가족이 최고라지만 그래도 저와 결혼할 땐 저까지 가족이라고 여겨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그저 제가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자초지종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내 동생이랑 나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지 몰라서 그래? 너같이 모든 게 완벽한 애가 이해할 수준이 아니야. 그럼 그냥 관용 좀 베풀지. 꼭 그렇게 똑같이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넌 몰라. 막말로 넌 돈 쓸 데도 없잖아. 내 동생이랑 엄마가 돈 좀 타개로 쏘니 그걸 그렇게 거지 취급하면서 그래야겠어? 아니, 당신은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내가 먼저 맞았다고. 그래, 어머님이랑 대주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긴 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 너무 섭섭하고 진짜 서글프다. 난 당신 부인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뭐야? 그리고 난 돈 쓸 데도 없다고? 나도 아끼고 안 쓰는 거야. 아무리 여유 있게 자랐다고 무슨 돈을 펑펑 써댔는 줄 알아? 당신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저축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나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장모님한테 그럼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네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진짜 불쌍해서 그래. 난 남자지만 둘은 여자이기도 하잖아. 가뜩이나 남들한테 아빠나 남편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서러움인데. 너까지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나 못나서 이런 대접 받고 사나 싶을 거 아니야. 진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네. 대주도 그렇고 네 마음도 안 좋겠지만 나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 일은 네가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화를 내자 남편은 그제야 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에 다시금 화가 풀어졌고 시누이와 시어머니 화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맨입으로 사과를 다시 청하면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그렇게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백화점에 데려가 기분을 풀어주며 화해를 신청하였고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화는 백화점에 도착하자 금방 누그러지게 되었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한 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답니다. 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안 봐준다? 그래도 오빠 와이프니까 내가 참고 넘기는 거야. 어디 시누이 머리채를 잡니? 우리 그래도 대학교 땐 사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때처럼은 아니라도 가족이니까 좀 잘 지내보자. 그래, 너희 둘이 자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쓰는 돈 아까워 말고 좀 여유롭게 쓰려무나. 네. 뭐 제가 아가씨 머리 잡은 건 진짜 죄송한 일이고 어머님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이제 최대한 아가씨를 제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할 거니까 두 분 다 마음 풀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인데 너 지난번에 사돈어른이 사준 네 구두 나 주면 안 돼? 사실 너 구두 잘 안 신기도 하잖아. 그래, 좀 줘라. 자매 같은 사이인데 뭐 어떠니? 원래 형제들은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고 돌려 쓰기도 하는 게 형제야. 솔직히 너한텐 안 어울리더라.
나처럼 종아리 각성미가 있어야 그런 구두도 어울리는 거야. 오빠 보고 가져오라고 할게. 여자 형제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새언니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그나마 좀 낫겠네. 너도 아낌없이 줘. 내 신우에게 강탈당하는 삶 같은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은 딱히 제 편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늘 손해를 보고 산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이 본인 목숨보다도 소중히 아끼는 가족들이니 제가 이해하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관용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어머, 너무 잘 됐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던데 우리 딸이 청약에 당첨될 줄은 누가 알았어? 아유, 너무 좋네 내가. 엄마를 부양자로 해놓으니까 순위가 팍 뜨던데? 아니 근데 거기 아파트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왜 못 들어가? 부자 언니가 있는데 당장 며느라기 전화 넣어서 이리로 오라고 해. 사실 지가 어쩔 거야? 지 남편 동생인데. 사돈 어른들 재력이면 뭐 우리 집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솔직히 우리가 잘 살아야 자기들도 체면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럼 당연하지. 지 딸 시집이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면이 살지. 얼른 불러서 얘기해보자. 아무 능력 없는 시누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댁에 돈을 대는 거야 포기하고 살았지만 대놓고 지갑으로 취급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서는 그저 밀어붙이기 바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날들이었고 덕분에 단단해지게 되었어요. 뭐 너도 알다시피 대주 아파트 이번에 당첨됐잖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 놓치면 되겠니? 당장 대호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대호 믿고 대주 청약 중도금 좀 해줘라. 어차피 지 오빠가 해줄 거 너도 새언니기도 하고 아까울 게 뭐가 있니?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물려줄 재산 중에 일부 좀 미리 달라고 해. 딸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건 다 참고 넘겼는데 이건 아니죠. 제가 왜 아파트 중도금을 내요? 아니, 시누이 아파트 중도금 좀 내주는 게 뭐가 어때서? 잘 사는 새언니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리 안 될 일이냐? 너희 집에는 푼돈 6억이잖니. 일시불로 할래? 아님 나눠서 할부로 할래? 10억도 아니고 6억인데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 너 너무한다. 우리가 집이 있으면 솔직히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시댁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네가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지 체면 세워준데도 저러네. 오빠, 무슨 말 좀 해봐. 얘 아주 우리 알기를 남처럼 여기는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님이랑 아가씨 발상은 진짜 못 이기겠네요. 무슨 저희 집에 돈 맡겨 놓으셨어요? 얘 또 말하는 뽐새 봐라. 너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한테 싹싹 빌어놓고 또 그 잘못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진짜 콱! 잘 사는 내 친정 믿고 시누이 청약 중도금을 내게 치르라던 시어머니였고 그 옆에 남편도 있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눈빛이 저에게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입을 꾹 닫고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함께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정말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초에 날 지갑으로만 여기는 시댁과 남편이라는 것을 그때 정말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제야 제정신이 팍 드는 것이 진짜 그동안 나 헛짓거리하고 살았다는 게 확 느껴지네. 저기요, 300번은 네 아들이 17년 낼 거니까 그리 아시고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시고 다신 엮이지 맙시다. 너 그 말 뜻 뭐야? 지금 오빠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새언니, 말이라고 막 뱉으면 안 되죠. 막이라니? 누가? 내가? 내가 막 뱉는단다. 미안한데 이제 니네 오빠한테 콩깍지 다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새 식구 어디 한번 옛날처럼 거지같이 살아봐. 누굴 지갑으로 하나? 뻔뻔하게 돈을 요구해? 깡패도 아니고.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시에 시누이와 시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 그 길로 집에 가서 남편 짐을 싸서 문 앞에 내다 놓았어요. 애초에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니 남편이 나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 길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제가 이미 부모님을 다 모셔놓았기에 부모님도 같이 있는 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부모님들 앞에서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며 제 잘못인 양 몰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애미가 돈 좀 요구했기로써니 이혼이라뇨? 사돈어른 딸 자식 교육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는 거야 이 옆편 내가? 당신이 오죽했어야지. 내 착한 딸이 가영 그냥 그랬을까? 진짜 어이가 없네. 됐고요.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더 이상 보는 일 없도록 하죠. 인간들이 인간 같아야 말을 섞지. 이거 무슨 며느리가 봉도 아니고. 사돈 어른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저 의중을 물어본 거예요. 혹시 가능하냐고. 의중? 대놓고 6억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의중을 물어본 거니?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개코딱지 같은 소리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하튼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다 있다니까. 어디서 거지들 먹여 살릴 일 있나?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것도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요. 너 말 다 했니? 네가 좋자고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로 풀어보자고.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의중을 물어본 거야. 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었고. 너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아까랑 참 다르시네요. 됐고요. 이제 손절하면 그만이니까 깔끔하게 끝장 보죠. 애도 없는 판국에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죠. 더 이상 제가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이혼장을 이미 던져버리니 이제 본인들 잘못이 무엇인지 눈물로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럴 것을 왜 그렇게 호구로 여겼나 잠시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제 잘못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곱게만 살아오던 제가 인생 공부 톡톡히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이 과하긴 했지? 미안해.
아니, 그렇다고 네가 오빠랑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조금만 이해해 주라. 엄마는 평생 남편도 없었고 나도 아빠 없이 컸는데 너까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또 가족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가족이기는 했니? 너한테 친구이기도 했고? 난 그저 니네 집의 지갑이었잖아. 어머님은 대호씨 통장 꽉 움켜쥐고 나한테 이 돈 넘보지 말란 식으로 얘기하고 그 돈도 모자라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압박 주고 그게 가족이야? 나 이제껏 결혼하면서 대호씨한테 생활비 한 번 받은 적 없어. 그거 우스갯소리로 생활비 얘기하면 나보고 돈 많다고 그랬잖아. 나랑 결혼을 왜 한 건지. 아니다. 생활비 안 줘도 되는 나를 골랐겠구나, 너희는? 됐고, 이혼하면 그만이니 더 이상 엮이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한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너 하나 믿고 있었는데. 절 왜 믿어요? 제 뒷배경을 믿은 거겠죠. 그럼 애초에 눈치 보고 잘하지 그러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니까 이제 와서 큰일 난 것 같아요? 진짜 그만둡니다, 이제. 당신 서류에 사인하고 서류 보내. 너 우리 오빠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우리 오빠인데 네가 이혼을 선언해? 너 후회 안 하지? 후회 왜 해? 미쳤니?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이 살다간 언젠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합의이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 후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 한 번 받아쓴 적 없고 오히려 시댁에 갖다 바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댁에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들이랑 그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생활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이혼의 유책 사유가 시댁에 있다는 판결로 인해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떨어지자 남편네 식구들은 저에게 단체로 욕을 하며 제 남아있던 조금의 정마저 떨어뜨려 주었는데 참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너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감히 우리를 이렇게 엿을 먹여? 저 그 집에 시집가 있는 그 순간순간 먹은 게 엿 아니었나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어디 뻔뻔하게 돈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나와? 당신들 욕심이 아들 이혼남 만든 거고 저 팔푼이는 지 가족들 때문에 이혼남 된 거예요. 니까짓게 우릴 물러봐? 너 내가 얼굴 못 들게 할 테니 그리 알아. 감히 우리 오빠를 물먹이고 우리 집 뒤통수를 쳐? 그래, 어디 한번 내 인생 망치려면 망쳐봐. 그게 다 네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테니. 그리고 제발 정정당당히 살자.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던 신우이는 결국 아파트도 포기해야 했고 대학 동문회에서는 다 소문이 나서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소문낸 건 아니고 신우이가 제 욕을 하려고 몇몇 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신우이 입장에서 들어봐도 다들 시댁 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자 신우이는 동문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었고요. 아유, 너 힘들었겠더라. 대주 제가 이리저리 다 떠들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대주 욕만 해. 지가 뭘 잘했다고 뻔뻔해가지고. 솔직히 쟤네 오빠랑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 다 걱정했어. 쟤네 엄마가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니?
아, 됐어. 지나간 일인데 뭐. 그래도 나도 인생 공부했고, 덕분에 더 많은 걸 되돌아보고 살게 됐어. 괜찮아. 그래. 네가 깔끔하게 잊어. 이혼이 흠도 아니고. 여하튼 대주는 이제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 완전 문외하로 소문났다니까. 차라리 모든 동문들이 알게 되어 이런 자리에 신우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사실 절 가장 보호해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이 진심일까 의문이 들면서 그럼에도 이 모든 사태가 본인의 무능력과 칠푼이같이 줄데없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이 가장 똑바랐으면 행복한 가정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누가 보면 제 인생이 실패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았다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날을 달려보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좋은 날만 펼쳐지길 바랄게요.